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유럽 증시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다우와 나스닥은 1%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를 5월 중순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번 렘데시비르 임상 1상 실패 뉴스는 중화권에서 나온 뉴스고, 이번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가 5월 중순에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유럽과 미국은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렘데시비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장막판에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4월 25일 날은 인민혁명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도 김정은이 참가를 안 하면은 건강 이상설은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한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결국 4월 25일에도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세계 여러 뉴스에는 김정은이 사실상 사망을 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중화권에서 의료진을 파견을 했는데 의료진의 말로는 이미 김정은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한국 증시는 렘데시비르 임상 여부와 관계없이 또 김정은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1.1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행히도 유럽 증시와 달리 다우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우와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 유럽 증시는 이렇게 왜 하락으로 마감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전날에 미국이 먼저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장이 더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전날에는 유럽이 상승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가 빠졌을 때 상승을 했고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유럽 증시는 장 초반에 렘데시비르 임상 1상 실패 하락분을 전혀 반영을 안 받아가지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이 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느냐? 그 이유도 바로 렘데시비르 뉴스가 또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이다, 원래는 5월 말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5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미리 예비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락 중이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였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주가도 어제 2.39%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97까지 내렸다가 저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 진짜 어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 럼프 형이 갑자기 기자회견장에서 인체에 소독약을 집어넣으면은 코다리19 바이러스가 살균이 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냐 하면서 보좌관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치료 용도로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럼프 형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은 과연 세계 뉴스에는 어떤 말이 실릴까 궁금해가지고 이 말을 한번 던져봤대요.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상황인가? 지난번에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 들고 게임 체인저 오, very good. 뭐 이런 식으로 극찬하면서 홍보했다가 일반인들이 실제로 클로로킨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기신 분들도 많고 FDA에서는 절대로 클로로킨을 처방하지 말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슨 소독약 들고 나왔길래 소독약 관련주가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걸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나스닥도 보시면은 어제 1.65%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마이너스 0.36까지 내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유가가 17불이 됐고 일각에서는 유가 덕분에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유가가 16불이나 17불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단순히 지금의 경우는 렘데시비르 뉴스와 어제 말씀드렸던 6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책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랐으니까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갭상을 하면서 막 상승 랠리가 펼쳐질까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25일 날 김정은의 동향을 주목해야 된다.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월 25일에는 인민군 혁명의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여기에 참가를 안 하면은 또 한 번 김정은 사망설, 뇌사설, 중태설 이런 게 판을 치면서 다음 주 한국 증시가 출발부터서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어땠느냐? 사망설이든 뭐든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했으나 다시 상승으로 턴을 했지만 결국에는 김정은 사망설 뉴스가 뒤덮어버리면서 우리 증시가 내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인민군의 날에 김정은이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결국에는 김정은은 인민혁명군 기념일에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뉴스까지 나왔냐면은 일본에서는 김정은이 현재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식물인간 상태에 접어들었다. 뇌사 상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김정은을 도울 의료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 측에서 지금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김정은은 아직 살아있고 곧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진짜로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2주 이상 김정은이 부재중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국 증시에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커뮤니티라던가 뉴스에서는 사망을 했느냐 혹은 뇌사 상태냐 이런 거 갖다가 왈가불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인민군의 날 행사에 참여를 안 했으니 지난주에 부산산업이라던가 혹은 아난티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좋은 사람들이라던가 대북주가 그냥 쭉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8.86까지 올라가는데 웃긴 게 그거예요. 대북주도 올라가고 빅텍도 올라가고 방산주와 그리고 대북주가 동시에 올라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스페코라던가 빅텍이라던가 퍼스텍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르면은 보통은 대북주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부산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종가 기준으로 한호가라도 오르고 끝났고 장중에는 일단 한 번은 상승을 했어요. 5.18까지. 그래서 뭐야? 빅텍이랑 스페코도 오르고 얘도 오르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 사망설은 가짜란 얘기인가? 아니면은 김정은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건 맞은데 공식 석상에만 못 나오는 건가?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되게 혼란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안 나오면은 왜 우리나라 시장이 악재냐? 방금 보시다시피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철도산업 등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작년에도 올랐고 이번에도 반등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여기에 안 얽힌 주식을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이런데 얽혀있는 산업도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이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안 팔고 개인분들이 쫄아서 던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시면은 개인분들만 샀잖아요. 개인분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은 먹튀하고 또 환율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30원으로 지난주 금요일보다 약 3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율은 한국 시장이 열린 이후에 대부분 올라요. 한국은행이 개장하면서 보통 월요일날 환율이 오르고 주말 되기 직전 금요일에는 환율이 내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사망설이라던가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계속 환율이 올랐던 것처럼 이번에도 아마 환율이 약간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올라봤자 10원 이내라고 생각도 되고 유가는 지금 보시면은 17달러인데 유가는 여러분 다음 달 5월 19일 날 또 한번 마이너스 유가를 가거나 옵션 만기 직전에 요동을 치거나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유가를 보고 여러분이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유가는 지금 사우디아 러시아 말고도 미국과 쿠웨이트를 중심으로도 감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이란을 향해서 걸프 해전에 이란의 배가 있다면은 그냥 쏴버려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겼고 전쟁을 암시하는 글 때문에 지난주 유가가 그냥 20% 이렇게 올랐는데 여러분 또 유가가 그렇다고 올라왔다고 유가 관련 인버스를 사거나 또 하방 베팅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주 여러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어떻게 대응할까 계획을 한번 짜보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아침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린다. 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보통은 미국 증시가 내렸을 경우에는 아침에 빨갛게 불타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빨갛게 상승을 하면은 오히려 아침에 야간 선물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되느냐? 전날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 한국은 갭상으로 시작을 하다가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내리면서 한국이 갑자기 조정을 줘요. 조정을 주다가 연기금이 장막판에 들어와가지고 하락폭을 어느 정도 축소하고 1% 이내 보합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요즘 트렌드인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아침부터서 연기금과 기관, 특히 외국인도 동반으로 이렇게 매도. 분명히 지수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폭은 더 늘어나고 외국인은 매도로 갈까 상승으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매도폭을 늘리면서 종가에는 외국인 기관 양매도, 코스닥도 양매도 이렇게 나왔는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엔 거의 없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85%가 전부 다 내렸고 중요한 건 아침에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투매를 맞아버려서 큰 손실을 보신 분도 있는데 이게 미국이 올랐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게 미국은 여러분 목요일날 상승을 안 했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코스피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0.98%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고 미국은 올랐다가 빠져서 얼추 키 맞추기가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이 지금 렘데시비르 이 뉴스를 보고 아침에 또 파미셀이라던가 제약주를 때리러 들어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임상 결과 효능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파미셀이 마이너스 14%가 내렸으니까 이거 또 다시 오르겠구나.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얘네가 꼬시고 위로 한번 올리고 빼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안 좋아요. 얘네가 올린다고 해도 아직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파미셀은. 여기
오름폭이 아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얘네가 또 한번 거래량 위로 빵 터트린 다음에 위로 올리기보다는 지금은 그냥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이쪽에서도 꺾이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놈의 램데시비르 뉴스, 그놈의 뉴스 갔다가 이쪽까지 올라왔는데, 저라면은 파미세를 다시 고점 뚫고 올린다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들어요. 왜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주가가 고작 2%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에서는 이 렘데시비르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 신라젠 혹은 헬릭스미스처럼 시간만 계속 끌다가 마지막에 임상 실패, 이 뉴스 나오면 큰일 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일 전까지 클로로킨도 기대를 엄청 모았으나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지금 뭐 말라리아 치료제라던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던가 저런 거 갖다가 시간을 끌어가지고 시간 벌기용으로 지금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거라고 생각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 세 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는데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아침부터서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이 상승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코스피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르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면서 코스닥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3위주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내려도 얘가 오르면은 지수가 그렇게 안 빠지는 효과가 나와서 개인분들이 또 안심을 하고 오히려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다가 외국인은 안 들어와도 우리 기관이 오후장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는 게 다음 주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거기다가 1+1으로 김정은이 혹시라도 일요일 날 공식 석상에 나오거나 혹은 위성에 김정은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 이런 사진만 나와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데, 여러분 지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위성으로 김정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 발사대가 오히려 포착이 돼가지고 월요일이라던가 주말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 뉴스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를 보면은 25일날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것 같은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아마 미사일은 48시간, 즉 이번 주 월요일 안까지 아마 발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장이 시작되고 미사일 발사 뉴스만 나와도 현재는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발사가 안 되기를 한번 빌어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대응 시나리오는 저는 일단은 아침에 미사일 발사도 있을지 모르니 예정대로 11시 이후에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식은 최대한 배제. 예를 들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호텔신라, 이 주식은 보통 장 끝난 다음에 오후에 실적을 발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호텔신라 제 주력 종목이고 2018년도에 저에게 가장 큰 수익을 줬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호텔신라를 주력으로 했었고 당시에는 12만원, 13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주식이 2018년도 막바지에는 76,500원까지 내려온 걸 보고 나는 12만원대 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한한령 해체 기대감에 막 오르고 그랬지만 저는 한한령 해체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미 4년 동안 우려먹었던 그 소스고 잠깐 요렇게 실적 발표 이전에만 종가 베팅을 하거나 스윙으로 잠깐 이렇게 먹고 바로 나왔지, 절대로 실적 발표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는 게 호텔신라다. 매번 말씀드렸죠. 자, 호텔신라 실적 보셨나요? 자, 호텔신라 1분기 영업손실 668억 원, 20년 만에 첫 분기 적자. 호텔신라가 적자가 난 적이 20년 전에나 있었는데 그때나 뭐 적자 보거나 그랬었지, 호텔신라 면세점이나 이런 거는 적자를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셔도 전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7%가 나왔고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 산업은
31%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중요한 게 뭐다? 3월 14일부터서는 다른 나라도 해외여행이 전부 다 금지가 됐고 비행기도 운항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은 더 처참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69까지 빠졌는데,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깨질 만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LCC라던가 이런 항공주들도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고, 여행주도 안 좋을 거고, 카지노주도 안 좋을 거고,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 호텔, 그리고 카지노 이런 관련 주식들은 이 회사에다 전화해서 실적 발표 언제 하나 물어보고 이때는 매매를 하지 말자. 그렇게 계획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극장이라던가 카지노 관련주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왜 반등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지수가 오르니까 그냥 따라서 오르는 거고, 매수 주체 개인이에요. 개인이 그냥 다 똑같이 싸 보이니까 사서 오르는 거지. 외국인 기관이 샀나? 안 샀어요. 여기 샀네요 했는데 이쪽에서 치고받고 얘네 먹튀하고 결국 고점에선 개인만 물리고, 얘네가 자꾸 꼬시는 기사가 뭐다? 외국인 카지노 관련주는 꼬시는 기사. VIP들은 코다리 식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에 없지만 수요만 다시 회복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고 최소 2분기도 외국인이 한국에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2분기 실적도 안 좋겠고 3분기 때 뭐 개장을 한다. 그럼 그때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주식이 뭐 맨 밑에서 사가지고 그걸 막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넘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이 시점에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쪽은 지지가 안 되고 품해가 나와서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단순히 지금 여기 이만큼 올랐네. 10,000원에서 거의 15,000원까지 반등이 대략 50% 가까이 나왔네.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매수 주체라던가 거래량만 봐도 산 사람은 많은데 빠져나간 사람이 없네 개인?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대백화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도 이제 실적을 발표할 건데 얘네하고 보통 실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얘네가 내리고 있으면은 GKL이라던가 중국 관련주라던가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 다 같이 따라가면서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극장도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개인분들만 사고 있고 개인분들이 이거 오르네 하고 살 걸 그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보세요. 못 나가. 이거 개인분들만 이렇게 계속 사고 지수가 오르면서 따라 올랐고 거래량도 요렇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나간 사람은 없고 오를 때 산 사람은 많아. 근데 나갈 때 똑같이 거래량이 터져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를 때 산 사람들이 다 개인이고 이 사람들이 탈출하려면 똑같은 양의 거래량이 터져야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필수인데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 영화관 안 간 지 벌써 2달이 돼가는데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저는 롯데시네마 VIP지만 안 가는 이유가 뭐다? 코다리 식구 때문에? 아니요. 신작 영화가 개봉을 안 해. 이게 보세요 지금 라라랜드 이거 옛날에 개봉한 거잖아요. 언어의 정원 이거 한 5년 전에 개봉했던 거 아닌가요? 뭐 영화가 최신 영화가 안 나오니까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기도 힘들고 지금 여러분 영화관 폐업한 곳도 있고 폐쇄된 곳도 있고 영화관, 영화 배급사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이 코다리 식구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걸그룹도 계약을 해지했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학교 축제라던가 혹은 행사들이 전혀 안 열리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원 판매 같은 경우에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콘서트라던가 행사라던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행사 자체가 없으니까 엔터 관련주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제 곧 실적 발표가 되는데 실적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물론 악재 선반영 하고 뺄 수도 있지만 당장 지금 사업이 재개가 될까?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0명도 안 나온다고 해도 영화 배급사에서 영화를 배급해가지고 상영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전부 다 영화 개봉일을 올해 말로 다 미뤘어요. 예를 들면 마블에서 나온 블랙 섀도우 같은 경우에도 원래 4월 개봉이었는데 개봉을 11월로 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원더우먼도 이번에 개봉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 배급사 자체에서 상영을 안 한다고 했고, 외국의 배급사들이 이렇게 영화를 개봉을 안 하는데 영화관에 가도 볼 게 없어서 아무리 코다리 식구가 호전이 돼도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겠죠. 다음 분기도 실적 안 좋은 게 뻔한데 선반영? 선반영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긴장해 두셔야 되는 게 뭐다? 하이닉스처럼 실적 발표한 다음에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빠지면은. 현대차도 실적 발표하고 계속 빠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많은데 들어온 사람의 거래량만큼 팔 때도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물려있고 내가 여기에서 샀으면은 지금 한 달 동안 수익 하나도 안 나고 수익이 났었어도 못 챙겨가지고 여기 못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들이 주가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주체가 누구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실적 발표된 기업들 뭐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나온 다음에 오르고 있나요? 잠깐 올려놓고 지금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수는 1900 가까이 됐다. 실적 발표 이후 종목별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수가 왜 이렇게 떴다? 시총 상위 종목,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보냈죠. 그런데 이런 거를 올려놓으면은 코스피 지수도 오르고 코스닥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이런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올리면서 지수 자체가 빠지는 걸 많이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해서 겁을 안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LCC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나 이런 애들 보세요. 자, 산은에서 대한항공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고 아시아나에도 돈을 지원을 하는데 항공사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 없대요. 특히 LCC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 계획이 없고,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긴급 지원을 해줬지만 아직은 턱없이 모자르다, 돈이. 지금 항공사 매출 손실만 6조가 넘고 있는데 반밖에 안 되는 돈으로는 항공사 모두 다 못 살려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지원해주는 것도 고용 안정화, 특히 직원들을 해고하지 말고 그 현상을 유지해달라고 하지만 직원들 지금 무급 육아에 무급 휴직 주고 있어도 그것도 아시아나에서는 5월 이후까지 계속 연장할 거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아무리 계약을 하든 뭘 하든 해외가 문제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안 되고 앞으로도, 아니 올해 계속 항공사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긴급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저게 공짜도 아니고 결국엔 대출이기 때문에 부채만 많이 늘어나고 못 버티는 LCC 항공사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이랑 똑같다고. 여러분이 내가 주식을 이런 데서 샀어봐요. 근데 내가 본전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고 상한가를 가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근데 내가 이런 종목이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신용 대출을 받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스탁론이나 그런 걸 뚫었어요. 한 1억 정도? 근데 매달 이자가 1%씩만 나온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내 월급이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돼 봐. 그러면 내 월급의 반이 매달 신용 이자만 갚다가 끝나고, 신용 이자를 1년을 갚는다고 하면은 곱하기 12에서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인데 신용 이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신용 이자를 못 버티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자도 오르고 증거금도 160%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도 더 넣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이 위에까지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손실만 더 커져서 못 버티고 시장에서 개인들도 퇴출되는 것처럼 LCC도 그냥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고 결국에는 못 버티고 파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한국에는 몇 군데 있어요. LCC가 상식적으로 이 좁은 나라에 9개가 있는 건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에이프로젠이라던가 이런 애는 뭐 3사 합병 갔다가 지난주 막 상한가 말고 그랬는데, 이런 회사들은 원래 지난번에도 경고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뭐 회사가 재무제표만 보셔도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죠. 난 이런 애들 동전주 이거 상패되고도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건만 이번에 뭐 합병한다고 찌라시 났죠. 지금 여러분 근데 이런 주식들 합병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옛날에도 뭐 영진약품 소규모 합병한다 뭐 한다 하면서 주가를 거의 2만 원까지 꼬시고 그랬는데 합병하면은 보통 재료 소멸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한국 증시가 안 좋으면 이런 애들이 또 점상을 가거나 또 장난을 칠 수 있는데 얘는 또 다음 올릴 재료가 없잖아요. 상한가 꼭대기까지 올렸다? 그 다음에 뭘로 더 올릴 겁니까? 합병은 재료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카카오하고 다음도 그랬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 어디서 이야기했죠? 예, 여기서 말씀해드렸죠. 여기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조선주가 올랐고 또 카타르에서 잭팟 수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찌라시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매번 이렇게 잭팟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꼬시고 현혹하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다. 2017년도에도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한국이 외국 회사에 원전을 지으면서 원전주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도 한국은 영국에 원전을 지으면서 더 원전주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 두산중공업 이렇게 기사 띄워놓고 지금 얼마가 됐죠? 예, 3,000원짜리 주식으로 전략했습니다. 12,000원이었던 주가가 3,750원까지 내렸고 중요한 것은 영국의 원전 수주도 한국은 따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지난주에 비슷한 수주 이야기를 꺼내면서 주가를 올린 주식이 있었죠. 바로 대우조선해양. 27조 카타르 LNG 프로젝트 시동 잭팟이 터진다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수주는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참 웃기죠. 아니 우리나라가 뭐 27조 잭팟을 터트린다는데 이미 3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중화권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대우조선 해양의 주가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제한이 됐죠. 물론 더 있어 봐야 되겠지만 저렇게 잭팟 기사를 띄우고 결국에는 현재 고점에서 개인분들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장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다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찌라시 믿고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시총 상위주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주식을 10년 들고 간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총 상위주가 뭐예요? 요렇게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걸 딱 클릭해 본 다음에 10년 전에 이런 종목을 샀으면은 대박이었겠네. 여기 지금 나온 건 액면 분할이 돼서 그렇지 삼성전자가 옛날에 12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0만 원 가까이 올렸으니까 와 삼성전자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하면서 이런 걸 보고 막 여러 가지 꿈을 꾸는데 자 하이닉스도 10년 전에 샀으면은 어머 대박이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0년 전에 샀으면 어머 대박이었겠네. 얘는 어차피 상장한 지 5년밖에 안 돼서 더 없지만 이런 것만 보면 여러분이 착각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 이거를 내가 10년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10년 전에 시가총액 순위는 뭐였을까요? 지금 시가총액 순위는 얘네들이지만 10년 전에 여기에 있던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에 들어있기나 했을까요? 2009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 화정이 그 당시에는 가장 주목받고 있던 섹터였고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차 화정에 있다. 이런 기사들밖에 없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주식시장을 지배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시 시가총액 상위주 10위권 내 종목들은 현재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10년 전으로 가보죠. 자, 시가총액 2위 포스코 63만 원이었습니다. 63만 원. 63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17만 3천 원이 됐고 현대자동차 27만 원이었던 주가가 9만 원. KB금융 당시에 6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3만 원. 어머 여기 수익 한번 줬는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샀는데 과연 연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9만 2천 원 더 먹고 나갑니까? 안 나가죠. 거래량도 못 타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만큼인데 거래량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신 분 별로 없어요. 한국전력.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3만 원인데 지금은 22,500원.
여기서 팔았으면 다행인데 팔았을까요? 팔았으면 팔고 나갔으면 다행이지만 지금 얘는 30년으로 봐도 암울하다니까요. 1980년도에 얘는 그때도 2만원대였어요. 그때도 2만원대. 근데 이때는 청원경찰이라던가 공무원 월급이 이렇게 대부분의 월급이 10만원이 안 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만원, 3만원은 자기 월급의 3분의 1 혹은 반을 투자해가지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 에어컨도 살 수 있고 냉장고도 살 수 있고 화폐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전을 30년 들고 있었다. 정말 실패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를 생각해도 이런 애들은 장기로 가져갔으면 정말 망한 거고. LG전자 볼까요? 자, 10년 전에 12만 3천 원이었습니다. 12만 3천 원. 반토막 나네요. 한 번도 안 올랐어. 현대모비스 41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16만 9천 원. 반토막 이상 났고. LG화학, LG디스플레이 당시 58만 3천 원, 지금 30만 원 반토막. 한 번도 안 올랐어. 꼭대기에서. LG디스플레이 4만 1,450원, 현재 1,550원. 4분의 1 토막 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주식의 무서움이에요. 누구나 다 우량주를 사서 장기로 가져가면 수익이 난다. 말은 뻔지르르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량주의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수익을 줘야지 우량주죠. 이름만 들어도 좋은 대기업 주식 사면 뭐예요? 수익이 안 나는데 아무런 투자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망할 기업을 사면은 10년 가지고 가면 무조건 수익 본다? 10년 전에 여기에 나와 있던 주식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다 반토막 혹은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고 다 내렸어요. 근데 10년 전에 여기서 우량주로 보이는 거 포스코 당연히 철강 세계 1위. 얘 샀겠죠. LG전자, 삼성전자 비교하면은 LG전자 저평가다. 사겠죠. 현대자동차 유럽, 북미 판매량 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겠죠. 그냥 뭐든지 다 좋아 보여. LG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우리나라가 짱이겠죠. 중국이 추월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거나 이쪽에서 뽑아도 사게 돼 있어요. 근데 10년 가져가서 결국엔 남는 건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포트를 짜서 단연간 매매를 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반도체가 잘 나가지만 한 10년 뒤에는 중국한테 다시 따라잡혔을 수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또 다른 데서 더 많이 받아서 현대차라던가 이런 애들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먹거리 산업이 제약바이오다 막 이러는데 10년 뒤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시총 상위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애들을 더 봐야죠.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뭘까? 장기로 본다면. 아니,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망할 것 같은 회사 사가지고 10년 가지고 가서 수익 본다. 그런 너무 단순한 생각으로 주식에 접근하지 마세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다음 주에 한번 보겠다. 이거는 어떻게 종목을 찾냐? 그 방법은 그동안에 쭉 올라왔던 매동 시황을 살펴보면은 일단 어디서 기관이 사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기관이 매수한 종목 위주로 종목을 선별해서 보라는 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이버 결제라던가 이런 애들은 최근에 52주 신고가도 한번 돌파를 했고 나쁘지가 않잖아요, 주식이. 근데 얘는 매수 주체가 기관이 주포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기관이 샀고, 요런 데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막 찾아보면은 죄다 나쁜 게 별로 없어. 하지만 외국인이 산 거는 덩치 테마주 알래? 별로 주가가 안 좋죠. 샀어도 주가가 하나도 안 오르고 찌질찌질거리고. 네이처셀이나 이런 애들 봐봐요. 막 다 찌라시 갖다가 막 올리고 무슨 줄기세포를 갖다가 코다리 치료제 만든다 뭐 한다 하면서 다 외국인이 하는 건 찌라시고, 그나마 결제주라던가 저런 애들은 기관이 사는데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그런 식으로 가지만, 요런 애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 잠깐 매집하고 찌라시 빵 띄우고 먹튀하는 그런 식의 주식이 많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돌변한 적이 거의 없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팔다가 매수로 돌변한 적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투심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 사는 거 따라가는 게 현재로서는 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가총액 상위주를 너무 믿지 마세요.
평생 망하지 않을 회사를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매수를 하면은 10년 동안 가져가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런 헛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10년 전에 우리나라 시총 상위주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은 10년 뒤에 꼭 오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포스코처럼 지금이 가장 고점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을 지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실적을 발표하는 80%가량의 모든 회사들이 실적 전망치가 낮고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실적 발표까지 많이 남은 회사나 혹은 실적을 발표한 회사 위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발표되면은 투심이 악화되고 더 하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악재 해소로 실적이 발표된 주식이라던가 혹은 실적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옵저버님, 서경수님, 미키님, 존님, KKSJJ님, 스마일님, 다이나믹 듀오님, 지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